자, 오늘은 이제 2차 방정식 풀이법 싹 총정리하고요. 오늘 2차 방정식 문제를 좀 풀려고 합니다. 자, 네모 몇 번까지 했지 저번에? 네모 2번이었어요? 1번이요. 네모 1번이었어요? 인수분해 했었어요? 맞아요? 어디까지 했었지? 네모 1번 방정식 2차 방정식 풀이법 그래요. 자, 저번에 하던 거 마저 연결해서 해볼게요. 첫 번째는 방정식의 풀이법인데 2차 방정식의 풀이법이었죠. 그렇죠? 이건 아직 쓰지 마세요. 저번에 어제 했던 거 이제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a의 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인데 a는 0이 아닐 때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정식의 근 이야기 했었고요. 두 번째는 a의 x의 제곱에 플러스 이 몇 번 써야 되지? 그렇지? c는 0인데 얘를 인수분해 했었잖아요. 그렇죠? 인수분해합니다. 인수분해 해가지고 앞에 a가 0이 아니니까 양변에 몇 분의 몇씩 해요? a분의 1씩 때려 곱해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을 처음 딱 보자마자 2차 방정식이라고 딱 결정이 되면 최고차항의 a를 양변에 때려 곱해서 개수를 낮추는 거예요. 특히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를 낮추는 게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놓고 뒤에 주어진 얘가 인수분해가 되니까 x-알파와 x-베타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 얘가 0이고 얘가 0입니다 해서 풀어낼 수 있고요. 그래서 얘하고 얘 인수분해니까 개수 비교해가지고 처리해보면 저번에 이것까지 살짝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근과 개수의 관계. 그래가지고 앞에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근의 합은 앞에 개수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고 그랬고요. 알파 베타 하면 뭐였지? a분의 c가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해서 개수 비교한 게 근과 개수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과 개수는 항등식을 가지고 방정식을 이해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세 번째, 지금부터 이제 해봅시다. 세 번째는 근의 공식이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해서 유도해 볼게요. 근의 공식을 이용합니다. 자, 이제부터 씁시다. 그렇죠? 근의 공식은요, 식을 변형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요. 그럼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제한 범위가 필요하거든요. 제한 범위가 필요한데 왜 완전 제곱식을 만드냐? 그 안에 들어가는 개수들이 싹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전부 다 실수로만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실수의 성질 중에 제곱하면 도와주세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쓰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딱 나오면 허수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허수가 들어가면 제곱해서 무슨 수가 되지? 음수가 돼버리니까 어떤 때는 음수고 어떤 때는 양수면 그걸 식변형에 쓰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완전 제곱식 근의 공식은 다 실수 제한 범위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쟤는 제한 범위가 없었잖아요. 사실 얘는 허수도 돼요. 얘는 개수 A, B, C가 근과 개수는 허수도 돼요. 허수도 그냥 작동이 돼요. 그런데 근의 공식은요, 식을 변형할 때 항상 제한 범위가 있는데 또 써? 또 써. A의 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인데요. 이때 제한 범위가 있어요.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단 A, B, C는 실수일 때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A, B, C가 실수로만 쓸 수 있는 건데 실수니까 또 기준 잡고 분류할 수 있는데 우선 식을 변형해 볼게요.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식 변형합니다. 보시면 손이 조금 아파요. 자, 보시면 앞에 여기 있는 A, B, C를 가지고 완전 제곱 만들려고 A로 묶어내고요. X 플러스 A분의 B에 X 하고요. 뒤에 주어진 얘 절반의 제곱을 더해요. 그러니까 2분의 1에 A분의 B에 전체 제곱을 더해주죠. 그쵸? 더해주고 그 다음에 괜히 없던 놈 더해줬으니까 어떻게 해주지? 빼주면 돼요. 절반의 제곱 기억나지? 그치? 중3 때 했던 거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뒤에 있는 C는 원래 있었으니까 그대로 C를 하나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는 0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앞에 처음식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그리고 앞에 끊을 때 여기를 이렇게 끊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치? 여기까지 끊고요. 얘만 밖으로 이제 빼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A에 X 플러스 얘 그대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기억나죠? 그렇죠? 그 2A분의 B. 얘 전체 제곱, 완전 제곱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곱하고요. 얘가 중요한데 얘가 밖으로 나올 때 4A 제곱분의 B 제곱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앞에 A를 하나 띄워주고 나와야 되잖아요. 다시 4A 제곱 B 제곱인 거잖아요. 보는 거죠, 그렇죠? 4A 제곱 B 제곱인데 밖으로 하나 나올 때 A를 하나 띄워주고 밖으로 나와야 돼요. 가로 안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원래 4A 제곱인데 나올 때는 4A로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4A분의 B 제곱에 플러스 C가 되고요. C는 0입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요. 그리고 완전 제곱 만들어서 일로 싹 다 넘겨서 정리해 보면요. 앞에 A에 물 한 잔만 마시고 올게요.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해볼게요. 그래서 A에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에서 얘 1로 넘겨요. 중3 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 정리해보시면 마이너스 넘어가니까 플러스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4A분의 정리해보면 B 제곱에 얘 4A분의 4니까 마이너스 4AC 이렇게 만들어져요. 많이 봤던 거죠. 그렇죠? 이제 조금 익숙해지셔야 돼요. 얘 4A분의 4AC에서 마이너스 묶어내고요. 통째로 넘긴 거죠. 그리고 양변에 A분의 1씩 때려 곱해요. 여기 A분의 1, 여기 A분의 1 하면 여기 제곱 되겠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식을 정리해보면 빵빵빵. 얘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요. 근호를 붙입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 제곱분의 B 제곱에 마이너스 4AC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얘가 2A의 완전 제곱인 거니까 식을 정확하게 쓰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얘 나올 때 절대값 쓰고 나와요. 절대값 2A분의 루트에 B 제곱에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면 되는 거죠. 됐지? 그래서 근호 안에 완전 제곱을 나올 때 항상 절대값 쓰고 나오면 돼요. 다시 한번 근호 안의 완전 제곱은 좀 헷갈리니까 매번 그거 정의를 기억하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호 안이 양수가 돼야 돼서 이렇게 되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얘가 2A인데 절대값을 쓰고 나오는데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양수면 얘가 부호가 바뀔 거고 음수면 또 얘가 부호가 바뀔 건데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냥 찢어져도 되는 거죠. 얘가 양수면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얘가 음수면 얘 부호 바뀌니까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가 위아래 바뀌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냥 식을 쓸 때는요. X는 얘는 그냥 찢어지고요. 얘하고 얘 통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에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해서 이게 근의 공식이 되는 거죠. 외워 두셔야 되는데요. 단 조심할 거 A, B, C가 모두 무슨 수라고? 도와주세요. A, B, C가 모두 무슨 수라고? 실수라고. 알겠지? 허수일 때는 근의 공식 쓰면 안 돼요. 근데 허수는 안 나와요. 옛날에는 허수, 개수, 2차 방정식 이런 걸 했었는데 그래서 애들 입장에서는 뭐 계속 근의 공식만 다 쓰면 되냐 근데 그렇진 않고 항상 실수일 때만 써요. 그리고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다른 식이 하나 있는데 X가 A분의 이런 식도 있어요.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A C가 되고요. 이때 B 다시는요. B의 절반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b가 이렇게 양옆에 곱해보면 b가 짝수일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얘는 b가 짝수 차수일 때. b가 짝수인 경우에는 쟤를 쓸 수 있어요. 넘어가 버렸나? 잠시만요. 여기 아래다가 쓸게요. 은호가 스케줄이 꼬여서 화요일 날 못 오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좀 촬영해 줘야 되는데 자꾸 아래다 다시 쓸게요.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에 마이너스 ac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 b 다시는 2분의 1 b예요. 그래서 절반 딱 나눠서 하면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짝수 차수일 때는 얘 쓰고요. 홀수 차수 미안합니다. 짝수일 때는 얘 쓰고요. 그냥 모든 수에는 얘 써서 이제 정리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근해 공식은 외우고 있는 거죠. 그렇죠? 더 이상 뭐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근해 공식을 또 기준 잡고 분류해 볼게요. 지웁니다. 그래서 한번 써놓고 근해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의 마이너스 4a c가 되고요. 네 번째는 이제 근해 공식의 활용인데 첫 번째는요. 다 알고 있어요. 근호 안에 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전에 허수를 배운 이유가 근호 안에 부호를 확인해요. 근호 안에 부호를 확인한다는 얘기는 결국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를 확인한다는 거잖아요. 기억나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세 개로 나누어서 얘가 양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된 거예요. 얘가 양수래요. 그럼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됐지?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두 개가 얘하고 얘가 붙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그리고 얘가 0이잖아요.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럼 얘가 0이면 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0, 마이너스 0인 거니까 2차인데 똑같은 근이 두 개 만들어져서 얘를 중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얘가 근호 안에 부호가 음수잖아요. 근호 안에 부호가 음수면 이 안에 있는 거 마이너스를 하나 끄집어내서 허수로 만드니까 그걸 허근을 갖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얘를 보시면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근호 안에 들어간 숫자이기 때문에 얘를 실수라고 하니까 얘를 크게 실근이라고 하는 거죠. 됐지? 그래서 둘로 나누면 실근과 허근이 되고요. 실근은 서로 다른 두 실근과 뭐가 되는 거지? 중근 이렇게 또 둘로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근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매번 쓰니까 이름을 붙여줬어요. 근의 개수를 확인한다 그래서 판별식이라고 이렇게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의 공식에서 유도해야 될 건 첫 번째는 뒤에 주어진 근호 안에 부호를 확인해서 기준 잡고 분류했더니 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더라.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시다. 지워도 되겠어요? 지워도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할 건 이거예요. 얘 확인했으니까 개수의 종류를 기준 잡아요. 개수의 종류를 확인해서 얘가 이제 양수인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얘가 양수가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럼 얘가 근호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도 근호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도 근호가 있고 얘도 근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로 나뉘어서 첫 번째는 개수 A, B, C가 유리수인 경우하고 유리개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A, B, C가 실개수. 그럼 이 안에는 뭐까지 포함한 거지?
근호까지 포함한 거예요. 저 무리수까지 포함한 거고 얘는 무리수가 없는 경우고. 그러니까 ABC가 몽차장 유리계수잖아요. 그 말은 얘가 전체가 무슨 수예요? 도와줘요. 유리수가 되겠죠? 유리수분의 유리수니까. 그치? 그럼 얘 전체는 무리수가 되는 거죠. 이때 B가 0이 아닌 경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알겠지? B가 0이 아닌 경우, B가 0인 경우 무조건 무슨 근인 거니까? 중근인 거니까. 이해되지? 아니, B제곱 마이너스 4씨 여기 판별식. 판별식이 0이면 무조건 무슨 근 같죠? 중근을 갖잖아요. 판별식이 음수면 무슨 근을 갖지? 허근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일 때를 확인해보자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얘가 유리수분의 유리수니까 유리수고요. 얘가 지금 양수니까 근호가 있대요. 근호가 있으면 유리수 더하기 빼기 무리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유리수 더하기 빼기 무리수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해되는 거죠? 당연히 판별식이 지금 양수인 경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켤레근이라고 해요. 이렇게 합시다. 됐지? 켤레근이라고 그래요. 유리계수인 경우에는. 그리고 만약에 유리계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계수가 되면 얘하고 얘가 서로 없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B가 무리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교해보면 위에다 쓸게요. 칸이 없어요. 자네들은 적당히 써놓으세요. 비교해서 근해 공식을 썼는데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만약에 무리수 계수라면 앞에 뭐 마이너스 루트 3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얘 B가 무리수인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얘가 계산했더니 무리수가 생길 수 있다고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잖아요. 그럼 몇 대죠? 얘하고 얘가 없어지니 하나는 0이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리계수가 딱 들어가면 얘가 켤레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유리수라고 하고 무리수라고 하는 그 순간에 켤레 무리근이 항상 되고요. 그 다음에 실계수인 경우에는 만약에 뒤에가 허근이잖아요. 그럼 앞에 실수가 있고요.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허수가 있으면 이렇다면 얘하고 얘도 켤레근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앞에 실수가 있고 허수가 있으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켤레근이 돼요. 켤레 허근이라고 하는데 그냥 허근은 웬만하면 그런 말은 안 쓰고. 그러니까 계수의 종류에 따라서 유리계수면 반드시 켤레 무리근을 갖고요. 옆에다 써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아래 얘는 뭐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I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됐어요? 그래서 유리계수면 항상 근이 이렇게 되고요. 실계수면 항상 근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수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더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지워도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5번째. 요건 좀 지우겠습니다. 근과 부호의 관계도 있어요. 그리고 근과 부호의 관계는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식으로 풀 수 있고 뭐로 풀 수 있고 그래프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좀 설명해 줄 건데 지금은 식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또 써요? 또 써요. 예를 들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얘를 부호에 따라서 또 기준 잡고 분류하는 거죠. 알파도 양수고 베타도
양수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가 음수고 베타가 음수인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알파 양수, 베타 음수인 경우가 있고요. 더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반대로 뒤집는 것도 똑같아요. 그럼 얘하고 얘를 보시면 두 근이 양수니까 근을 줬잖아요.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무슨 수죠? 양수예요. 알파 베타는 무슨 수죠? 양수예요.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대답해 보세요. 얘가 두 개 더해서 음양이 있대요. 다시 한번 두 개 더했는데 음양이 있대요. 음양이 있다는 얘기는 실수란 얘기예요, 허수란 얘기예요? 실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반드시 실근이어야 되니까 판별식은 영어로 discriminant 그래서 D라고 써요. 발음은 구려요. 아무튼 그래서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왜 같아야 되지? 왜 같아야 되지? 3도 양수니까 그런 거예요. 알죠? 중근도 양수예요. 똑같은 3이어도 중근이라고 해서 양수 처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그 순간에 얘가 두 근이 양수인 조건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얘 두 근 다 음수래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무슨 수? 음수가 될 거고요. 알파 베타는 무슨 수? 양수가 될 거고요.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거죠? 근데 뒤에 주어진 얘는요. 확인해 보시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음수의 절대값이 크면 음수가 될 것이고 양수의 절대값이 크면 두 개 더했을 때 양수가 될 테니까 얘는 확인할 수 없고요. 단지 알파 베타는 무슨 수인 건 맞아? 도와주시죠? 음수인 건 맞잖아요. 그렇죠? 서로 음수인 건 맞아요. 그리고 얘가 양수 음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때는 등호가 들어가지를 않겠죠.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니까. 무슨 말인지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 얘하고 얘는 너무 쉬워서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에 요걸 살짝 건드린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제한 범위를 둬요.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양수의 절대값과 음수의 절대값을 많이 줘요. 그래서 얘를 절대값 알파와 절대값 베타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해 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식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근과 부호와의 관계는요. 식으로 할 때 앞에서 배웠던 근과 뭐와의 관계? 계수와의 관계하고 판별식을 다 써야 되니까 시험에 나올 만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배운 걸 많이 한꺼번에 사용하는 문제일수록 좋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근과 계수를 쓰고요.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무슨 식도 쓰고요? 판별식도 사용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판별식은 근의 공식의 일부분인 거죠. 그렇죠? 판별식은 판별식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판별식은 근의 공식의 일부분으로 존재하니까 그렇게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2차 방식 풀이법이 이제 끝났습니다. 정리할게요. 됐지? 정리 하나 딱 해놓고 2차 방식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확인을 좀 하고요. 절대값 설명을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우죠. 정리할게요. 두 번째. 딱 이렇게만 그냥 생각하셔도 돼요. 알겠죠? 딱 이렇게 생각해서 2차 공식 풀 때 계속 정리를 이렇게 해 놓으시죠. 첫 번째. 근에 뭘 쓸 수 있지? 정의를 쓸 수 있어요. 알겠죠? 2차 방정식도 방정식이잖아요. 근이 제시되면 근의 정의를 쓸 수 있어요. 근의 정의는 어떻게 한다고? 대입하면 성립하는 값이에요. 알겠지? 근의 정의와 근의 성질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설명했어요. 어제. 기억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쓰지 마세요. 아, 써? 쓰지 마세요. a의 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근이 만약에 x는 알파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근의 정의는 뭐지? 이 알파를 어디다 대입하면 돼?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a 알파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c는 0이 어떻게 한다고? 성립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죠? 됐어요. 근의 정의와 성질을 써요. 두 번째는 보자마자 무슨 분해해요?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알겠죠? 방정식을 볼 때 기본 생각은 인수분해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 쓰면 되지? 인수분해가 안 먹혀. 근의 공식을 사용하면 돼요. 됐어요? 근의 공식 옆에는 뭐가 붙어있지? 판별식이 붙어있어요. 알겠죠? 근의 공식은 근호 안에 제발 이렇게 생각하세요. 부호를 확인하고요. 기준 잡고 분류하는 거죠. 근의 공식을. 근의 공식을 뜯어먹고 있는 중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의 종류에 따라서? 개수의 종류에 따라서. 기억나요? 그렇죠? 방금 전에 정리했죠. 개수의 종류에 따라서. 됐지? 이해되는 거죠? 이걸 이름 붙여서 판별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근의 공식도 안 먹힐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쓸 수 있는 건 근과 뭐와의 관계? 개수의 관계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근과 개수의 관계를 사용하면 뭐까지 확인할 수 있지? 근과 부호의 관계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기억나세요? 그렇죠? 됐어요? 그럼 근과 부호의 관계를 확인하려면 뭐도 쓰고? 도와주시죠. 근과 뭐의 관계도 쓰고 개수의 관계도 쓰고. 됐지? 그 다음 그 안에 무슨 식도 쓰고? 판별식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끝판왕은 뭐지? 근과 부호의 관계고요. 그리고 인수분해하는 건 거의 안 나와요, 여러분. 인수분해는 언제 내용인 거지? 사실 중3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건데 그나마 나온다 그러면 얘 아니면 얘겠죠. 그렇죠? 얘 아니면 얘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근의 공식에서 사용해서 이거 인수분해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고요. 특히 근과 개수는 필수로 사용해야 돼요. 안 사용하는 곳이 없어요. 반드시 사용해서 2차 방정식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정리하고 이제 방정식 풀게요. 이제 여기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에서 맨날 나오는 게 절대값입니다. 그래서 절대값의 정의하고 절대값의 성질도 한번 싹 다 정리해 볼게요. 지워요. 여기다가 쓸까요? 좋아요. 자,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절대값의 정의와 성질. 요거까지만 쓰고 정리하고 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싹 다 풀면 2차 방정식 끝날 거예요. 그리고 활용 문제는 앞에서 했던 거 계속 똑같이 반복하거든요. 자, 첫 번째. 이 절대값에 대해서 물어보면 맨날 애들이 잘 대답 못 하는데 절대값 x는요. 정의가 이래요. 물어봐야지. 도준아, 절대값의 정의가 뭐지? 그래요. 5개념입니다. 알겠죠? 5개념입니다. 절대값이 그게 아니에요. 절대값이 뭐지, 기현아? 다른 개념이에요. 알겠죠? 절대값이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러거든요. 음량을 띤 숫자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알겠죠? 꼭 기억해 두세요. 절대값의 정의는요.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예요. 그래서 요거 해석하는 거 알려줄 테니까 잘 봐야 돼. 예를 들어요. 절대값 7은 몇이지? 그렇지, 7이잖아. 멍청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넌 그렇잖아요. 근데 얘를 수직선에서 생각해봐. 도준아. 절대값 원점에서부터 뭐라고? 떨어진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된다고.
얘는 숫자가 아니다. 좌표예요. 알겠지? 좌표예요. 그럼 얘는 뭐지? 거리인 거예요. 의미가 달라요. 숫자의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원점에서부터 어디까지? 좌표 7까지 떨어진 거리를 절대값 7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호는요, 사실은 여기예요. 여기. 알겠지? 요걸 띄어서 이렇게 딱 붙인 거예요. 내 생각에 그래요. 아닐 수도 있고. 이해되는 거지? 숫자가 완전히 다르다니까. 하나 더 해요. 예를 들어요. 이제 해볼게. 이제 불러보자. 도준아이 몇이지? 그럼 왜 3이지? 읽어야 돼. 원점에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3까지 떨어진 거리가 몇입니다? 3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보면 항상 뭘 떠올려야 돼? 수직선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냥 숫자만 딱 띄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뭐 더 이쪽에 하나 할까? 여기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절대값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거고 얘를 3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됐어요? 완전히 달라요. 5개념 잡고 있는 애들이 진짜 많습니다. 뭐 거의 한 10명 중에 한 8, 9명은 5개념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절대값은 이거 이후로는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해석해 보면 이래요. 절대값 x를요.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치? 그치? 이걸 읽을 때 이제 이렇게 읽는 거야. 이 x는 뭐라고? 좌표. 됐지? 좌표. 그러니까 원점에서부터 어디 있다는 거야? 도전아 조금만 도와줘. 얘가 좌표잖아? 얘가 좌표고 얘도 뭔 거야? 좌표인 거야. 됐지? 그럼 원점에 어디 있다는 애인 거래요? x가 원점보다 어디 있다는 거지? 오른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x가 원점보다 어디 있다는 거지? 왼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는 거예요. x의 원점의 오른쪽에 있는 좌표는 양수입니다. 이렇게. 이때 x는 뭐지? 좌표인 거예요. 알겠지? 그럼 얘는 x가 원점이 어디? 왼쪽에 있는 애인 거잖아요. 그럼 원점 왼쪽에 있는 좌표는 뭐지? 마이너스 x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좌표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 x는 거리니까 이 x와 이 x는 같은 x고요. 이 x와 이 x는 같은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볼게. 이제 해볼게. 얘가 절대값 예를 들어 이거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이제 해석해 볼게. x를 찾는 거잖아. 이번엔 좌표를 찾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읽는 거예요. 원점보다 어디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좌표는 7입니다. 얘는 원점에 어디 있습니다?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좌표는 마이너스 7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x는 좌표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됐어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제 읽어내시기를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값 x의 성질 할게요. 한 번 더. 성질은 식을 변형하는데요. 성질이라고 하면 절대값을 기호를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름을 붙일게요. 아까 했던 것처럼 범위 나눔해요. 됐어요? 범위 나눔해요. 범위 나눔할 때 원점의 오른쪽에 있는 좌표, 원점의 어디? 왼쪽에 있는 좌표 이렇게. 됐지? 좌표로 보는 거예요. 좌표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범위 나눔하는데 이게 뭐 절대값 뭐 ax 플러스 b 이렇게 복잡한 애가 있대요. 그치? 그때는 얘 전체를 뭐로 치환해? t로 치환해요. 이렇게. 치환해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해되는 거죠? t로 치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정리하면 되지? 범위 나눔해요. 됐죠?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을 처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 범위 나눔이고요. 두 번째는 절대값 x를 전체를 제곱해 버리잖아요. 그럼 얘가 x제곱하고 똑같아져요. 됐지요? 그래서 절대값 x제곱하면 그냥 x제곱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찾으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왜 이런지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만약에 절대값 x가 만약에 뭐 3 정도 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하면 양변 제곱해 버리면 도와주시죠. x제곱은 몇인 거죠? 9인 거잖아요. 빠르지 않죠? 그렇죠?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하면 얘가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절대값이. 그래서 x를 따져보잖아요.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근데 제곱 안 하고 얘 결과를 봐요. 얘 제곱 안 하고 결과를 보면 도와주시죠. x는 뭐지? 플러스 마이너스 3이잖아요.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푼 놈과 제곱해서 푼 놈과 결과가 루트 3. 그치, 큰일 날 뻔했네. 미안합니다. 잠시만요. 맞죠? 헷갈렸어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죠. 이해되는 거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니까 결국 제곱해서 절대값을 없앤 다음에 풀어도 결과가 똑같으니까 제곱 처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복잡하면 제곱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좀 간단하면 범위 나눔하면 돼요. 그래서 지울게요. 두 번째는 제곱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딱 두 가지예요. 3년 동안 계속 쓸 건 범위 나눔할까? 뭐 할까? 제곱 처리할까? 됐지? 범위 나눔할까? 제곱 처리할까인데 이 범위 나눔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정의니까. 그래서 주로 나중에 그래프 작도할 때 어마어마하게 쓰여요. 어마어마하게 쓰여요. 미분에 쓰여요. 적분에도 쓰여요. 그 다음에 지수 로그 함수, 삼각함수에서 다 쓰여요. 안 쓰이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정의에 해당하는 거니까 두 가지로 딱 그냥 압축해 놓으세요. 절대값을 보면 범위 나눔할까? 무슨 처리할까? 제곱 처리할까? 이게 다예요. 됐지? 도전아 다시 한번. 절대값의 정의가 뭐라고? 절대값의 정의가 뭐라고? 거리. 알겠지? 그러니까 거리 구할 때 항상 절대값을 씌우는 거야.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절대값 안 씌워서 틀리는 애들이 수두룩 빽빽이에요. 고3 애들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차 방정식 하는 거 싹 다 정리해 버렸어요. 꼭 2차 방정식을 만나면 그 순서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50분이니까 조금 쉬었다가 이제 문제 풀어 볼게요.